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만나죠, 그죠? 3월 첫째 주까지 수업을 하고 3, 4, 5, 6, 7 많이 쉬긴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그 바깥 외출을 해가지고 약간 흥분을 했었거든요. 아침에 얼마 집에만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잘 쉬고 몸을 추스려서 문제풀이에 제때 나올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문제풀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그 교재를 보시면 작년하고 이제 작년 훨씬 얇잖아요, 느낌이. 이제 작년에는 그 2002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 과거의 그 주관식 있죠. 시험 문항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2014학년도부터 친 이제 주관식 문항, 그러니까 주관식 풀이를 먼저 하고 160문제 예상 문제를 풀고 뒤에 이제 부록으로 이제 5년간의 1차 객관식 문항을 실어 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 문항들을 이제 부록 이런 걸 빼다 보니까 책이 좀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까지 이제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과거 2002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 그 기출됐던 문제 주관식 문제를 이제 설명 해설하는 수업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문항의 그 유형하고는 많이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같은 경우 너무 옛날 문제고 해서 큰 의미를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3년 2014학년도 15학년도 그리고 16학년도 그 기출 문제 중에서 생교론 관련된 그 문항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욕심 같아서는 그 시간을 좀 더 할애해가지고 5년간의 그 1차 객관식 문항을 해설을 해주고 싶었지만 8주 수업이 너무 빠듯해서 일단은 빼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지 자체는 이제 예상 문제는 작년보다 160문제를 180문제를 이렇게 180문제로 늘려가지고 전체 기출문제까지 하면 200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8주나 9주에 마치고 나서 시간적인 것을 봐가지고 모의고사 출제에 영향을 별로 안 미친다면 여러분들한테 객관식 5년간 1차 기출됐던 것을 해설을 해주고 싶은 예정인데 학답을 못 하겠어요. 시간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8월, 9월까지 길어지면 9주차를 하게 되면 10월 첫째 주까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11월에 이제 모의고사를 해야 되잖아요. 모의고사 생교론 문제를 다 기존에 없던 문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너무 커서 지금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은 시간이 할애가 된다면 객관식 1차를 해주고 싶다. 왜 갑자기 기존에 이제 객관식 1차 문항에 대한 것은 해설을 따로 안 했잖아요.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작년 문항을 보면 알겠지만은 5년간의 1차 객관식 문항의 지문을 틀어서 나온 형태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말로 생각하면 그 기출에 출제에 들어갔던 교수들이 다시 들어가고 있고 이제 문제를 우리 생교로는 사실 지문을 내기가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시 되풀이 되고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5년간에 출제됐던 1차 객관식 문항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수업을 못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그것은 스터디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스터디에서 받고 기출 문제인데 중간식 너무 답을 못 적는 경우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꼭 5년간 1차 객관식 12문항씩 들어가 있어요. 생교론. 12문제씩. 그럼 교육과정 꼭 2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과정은 과거에 지금 이제 2015가 나왔기 때문에 좀 빼더라도 이제 한 50문제에서 60문제 정도입니다. 꼭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한다? 기출 문제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고 시험을 치러가는 것이 현명한 그 공부 방법이 되겠다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올해의 그 문제집은 예상 문제 180문제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들 이렇게 해서 약 200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오늘 개강을 합니다. 그죠? 개강을 해서 8주간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8월은 쉬는 주가 없어요. 금요일마다 다 4주간 수업을 합니다. 4주간 수업을 하고 여러분한테 얘기할 것이 8월 28일 일요일이죠. 강치욱 선생님을 잘 꼬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생교론만 그냥 모의고사 형태로 조금 쳤잖아요. 그죠? 공개 모의고사를 할 겁니다. 일요일
선생님하고 얘기를 한 것이 공개 모의고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직강 듣는 학생 외에 그러니까 인강생들도 와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채점은 해주지 못합니다. 개인 채점 못하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모의고사를 하고 이제 해답지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와가지고 해설 강의하는 식으로 해서 공개 모의고사를 하기 때문에 인강 듣는 학생들 그리고 수강생 한정 대상으로 해서 공개 모의고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9시부터 시험을 쳐야 점심 먹기 전에 이제 시험을 이제 2교시 과정을 쳐야 되잖아요. 그죠? 치고 점심 먹고 오후부터 해설을 하게 되면 뭐 5시 우리 모의고사 원래 하던 수업하는 것처럼 5시나 5시 반 이렇게 끝나게 되는 형태입니다.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개 모의고사를 한다 이 얘기죠. 걱정이 되는 게 벌초하는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벌초하는 주라서 좀 교통이 멀리에서 오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그렇죠. 이게 그렇지만은 큰일 없으면 와서 한번 쳐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에 들어가면 9월이 이제 5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추석주는 이제 쉬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6일 금요일은 이제 휴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8주 그러니까 그 8월에 4주, 9월에 4주 하면 예정대로 그렇게 하면 9월에 마치는 경우가 되겠고 혹시라도 진도가 다 못 나가게 되면 한 주 정도 그러니까 9월 첫째 주에 그러니까 10월 첫째 주에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9월 중에 다른 요일로 보강을 하든지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강치육과학연구소에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이제 듣는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윌비스 이렇게 두 개 이제 동영상을 이제 듣고 있는데 윌비스 입력 곳이 여기 뭡니까? 게시판에서는 Q&A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강치육과학연구소에 Q&A 생물에 적지 말고 생물 교육론 란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료실도 강치육과학연구소 자료실만 쓰고 있습니다. 자료실에서 간혹 가다가 임용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수업 자료를 이제 다운받게 되면 자료실 중에서도 교원 임용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을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그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쉬면서 Q&A를 안 달다 보니까 메일로 제 이제 이메일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이메일로는 Q&A는 답은 다 그 제가 하진 않고요. 이제 뭐 상담이라든지 뭐 교재가 어떻느냐, 올해 수업이 어떠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상담 내용은 주로 이제 이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답을 하고 이메일로 그 이론이라든지 문제풀이라든지 이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여기서는 답은 잘 안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Q&A. 이 Q&A도 이제 9년 정도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그간에 이제 Q&A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이미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기를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하는 거 대부분이 많이 겹쳐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답글이 달린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그 기능을 사용해서 다른 학생들도 나와 같이 이제 궁금증이 있고 이런 것에 이제 모르는구나, 질문을 했구나, 어떤 답을 얻었는가. 물론 같은 질문이라도 답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다시 이제 Q&A를 달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밀려 있는데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제 다시 사회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Q&A를 달 생각입니다. 여기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핸드폰 번호가 안 바뀌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으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핸드폰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핸드폰으로 답을 했는데 일단 치는 것도 그렇고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안부 인사나 뭐 등등 그런 걸로 좀 연락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2시 이전에 전화를 요새 잘 못 받아요. 거의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그래서 급한 일은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 통화 가능하다고 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고
메일은 Q&A는 받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운해 하지도 말고 왜 답이 안 오지?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데 누구는 받았다는데 계속 이제 보내고 너무 다급하고 계속 이제 보내니까 제가 가끔 메일에도 해주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뭐 예비 그 TO가 낮잖아요. 그죠? 걱정을 좀 해서 혹시라도 줄까봐.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뭐 작년에 예비 TO가 133명 났었죠. 그죠? 똑같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더 많이 나고 적게 나고 안 나는 지역도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났기 때문에 150명 정도는 뽑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잘 해오신 만큼 오늘 한 12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넉 달입니다. 일단 뭐 1차가 다는 아니지만 1차 합격을 해야 2차를 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거. 그럼 120일이 남은 시점에서 교육론만, 생물 교육론만 했을 때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가? 나는 장수생이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장수생에서 초반기는 총론, 생물학에 내용학에 올인을 했고 이제는 뭐냐? 교육론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넉 달 남았으니까 물론 교육론만 하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것은 교육 과정이 걸리죠. 그래서 그 예비 선발 인원이 그 났을 때 밑에 보시면 시험 출제 범위가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론하고 교과가 났는데 뭐 총론이 뭐 2015-80호 난 것은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나면 적용 시기가 있잖아요. 그 적용 시기 일부가 수정됐기 때문에 총론 일부가 이제 개정돼서 고시가 된 것이고 우리 과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사 관련해가지고 적용 시기를 앞당긴다는 게 이제 정정돼서 이제 80% 이제 총론적인 부분에서 개정이 됐고 우리는 그 2015-74 교과의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는 우리 과학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이 되겠지만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큰 틀에서의 부분, 그래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편제나 시간 배당 같은 부분들, 그리고 교과 부분 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데 다른 교육과정과 달리 또 뭡니까? 꼭 이수해야 될 뭡니까? 공통 과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달라진 것들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보신 분도 알겠지만 중학교 과학에서는 그 뭡니까? 공통 주제 같은 게 또 생겼고 그 통합 주제 그리고 이제 단원명이 이름이 많이 바뀌었고 이름이 바뀌어도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이 안 바뀐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2009랑 비교했을 때 삭제되거나 삭제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추가된 부분이 기존에 이제 많이 나왔지만 이제 학습 내용 성취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2007에서 2009로 넘어갔을 때보다 2009에서 2015 비교할 때가 더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 이렇게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실 때고 실제 외워야 될 부분은 우리가 그럼 뭡니까? 이 짧은 시간에 외워야 되니까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 어떤 것이 기출됐든가 유형에 적합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원명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큰 편제적인 부분에서 중학교 편제와 고등학교 편제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접근을 해서 좀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출제 범위에 작년에 이제 그게 고시가 됐잖아요. 교육과정이. 근데 예외적으로 시험의 출제 범위에서 빼줬어요. 평가원에서 시험 출제 범위 빼줬죠. 그래서 좋았잖아. 또 올해는 무조건 이제 들어간다고 했으면 나올 수밖에 없다. 시험이 출제 범위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교육과정을 안 내면 얼마나 욕을 하게 사람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입형 또는 이제 뭡니까? 제가 이제 쉬면서 이제 이 교재를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제가 과학의
뭐 물리라든지 문화생지, 공통과학 이런 것들의 이제 기출 문제만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수학, 국어 혹시라도 우리랑 비슷한 이론이라든지 유형이 나올까 싶어서 특히 교육과정 대학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교과는 심할 경우에 그 논술형 한 문제 10점짜리 있잖아요. 그걸 모든 것을 교육과정 관련해서 내는 이제 교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입형으로 나오면 2점이지만 뭐 4점, 5점 그 서술형이라든지 논술형의 일부 형태로 무조건 올해는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더라도 너무 부담스러우면 교육과정이 나중에 이제 갈수록 처음부터 7차부터 뭐 1차부터 다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7차는 가감히 버리고 2007도 접어두고 2009와 2015 비교는 꼭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영역 교육과정 빼고 나면 5개 영역이 남잖아요. 뭐 탐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철학, 교수학습, 이론, 실제, 평가입니다. 평가는 거의 매해 한 문제 나오죠. 서술형 5점짜리 평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 이론하고 실제 특히 요즘에는 이론이 강해요. 나온 출제 빈도가. 뭐 화학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나오지 않아. 수업 모형 나오지도 않고 뭡니까? 오슈벨, 피아제, 브루너, 비고츠키 이런 데서 주북하게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그래서 기출이 어떤 것이 됐는가를 꼭 염두에 두시고 기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관련된 부분을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뭡니까? 과거의 객관식 꼭 풀어봐야 됩니다. 풀어서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특히 보기에 문장이 무엇이 나왔는가 그것이 그대로 답지를 적는 서술형 1점짜리 문제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문제를 너무 많이 꼭 보신 다음에 그 관련된 이론을 반복해서 외우면 어느 정도 성적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생교론을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출 5년간 1차 객관식 문항은 무조건 하고 들어가야 된다. 특히 이것이 좀 출제 교수단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관식으로 3년 이제 시험 쳤잖아요. 바뀐 걸로. 첫 해, 두 해 유형이 비슷해요. 그리고 작년 문제가 좀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첫 해, 두 해 출제 교수가 비슷하고 그리고 작년에 바뀌었어요.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그 경향에 맞춰서 어차피 내가 진짜 시험에 떨어졌지만 다른 사람보다 생교를 엄청 공부 많이 해서 더 잘 알고 있어. 그건 학교 가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시험에는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제 교수의 아무리 경향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꼭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서 정확하게 적는 사람. 이거 물어보면 앞뒤가 다르고 오개념이 투성이야.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그 문장만큼 외워가지고 완벽하게 적는 사람이 오히려 뭡니까? 제도권 성적에서 더 잘 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학다식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용어를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것. 많이 외울 수밖에 없다. 많이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마다 좀 이제 내용하기 더 쉬운 사람이 있고 성적이 잘 나온 사람이 있고 교육론이 성적이 더 잘 나온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것이든 한 개 포기하고는 시험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지금 총론은 한 2-3바퀴 외웠어야 되지. 돌아서면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지금은 스터디 시간을 사실 줄여야 돼요. 불안하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뭡니까?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스터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공부가 안 되니까. 스터디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던 스터디도 일주일에 뭐 하루를 했어. 아침부터 밤까지 했어. 교육론하고 내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줄입니다. 왜 만나는가? 마음의 그 안정, 스트레스 좀 풀고 무엇을 공부를 하는가?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서로 이제 위안도 주면서 그리고 이제는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험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툭 던지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계속 하다 왠지 나올 것 같아. 근데 모르겠어. 물어봐. 스터디해. 그럼 그게 나왔어. 그럼 그 스터디가 뭡니까? 다 붙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확인용. 공부하다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어. 좀 가르쳐줘. 선생님이 너무 멀리 있고 선생님 좀 무섭잖아.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푸는 거죠. 그런 시간만 딱 요약 축약해서 하고 헤어져요. 그리고 가서 뭐 한다고? 본인이 외워야 됩니다. 자료는 너무 많아. 스터디 사실 안 해도 되죠. 자료 이만큼이잖아. 자료만 쌓이고 아는 건 없어. 본 듯한 기억만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답을 못 적죠.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사람이 점수는 잘 나온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 치고 나서 카페나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봐. 답지 적으면 비슷해. 성적 비슷한 거지. 그런데 누구는 그 성적을 그대로 50점만 60점 채점이 돼서 60점 받아서 붙었어. 나도 채점할 때는 비슷했는데 나는 나중에 성적을 보니까 40몇 점이야. 그럼 뭡니까? 용어가 빠졌거나
뭡니까? 적어야 될 내 조건들 빠지게 되면 무조건 마이너스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이제 안타까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어. 시험 문제를 시험장 가서 조건을 분명히 본인은 보고 적었다는데 조건을 다 빠뜨리고 적어. 그 습관이 그게 무서워요. 그 습관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모의고사 때 또 빠뜨렸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쳐보면 적으라는 내용은 안 적고 본인이 아는 것만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채점 한 번씩 이제 다 못하지만 이제 나눠서 한두 번씩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불러가지고 성적이 저는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내가 네 그냥 문제를 안 보고 답지만 읽으면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출제자가 적으라는 게 없으니까 점수를 못 받는 거야. 그걸 고쳐 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4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차 고쳐지거든. 그 내가 그런 사람 너무 많아. 꼭 조건을 무조건 가서 적어야 된다. 절대 빠뜨리지 말고. 근데 이제 반 이상은 그렇게 이제 했던 학생들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시험장에 가니까 조건을 못 봐가지고 또 그렇게. 왜냐면 마음이 조급해지면 원래 본인이 하던 대로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그냥 문제만 풀더라도 문제를 잘못 읽었네 이런 횟수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은 하루 딱 그 시간 내 적고 나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문제를 반대로 읽는다든지 잘못 읽는 사람들은 특히나 조심해서 그 문제를 푸는 그 습관을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 때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집을 제가 이제 나눠줬잖아요. 이제 있을 때 문제를 이제 여러 번 수업을 들은 학생들 답을 아니까 답만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연필로 적지 않습니다. 볼펜으로 아니 붙으면 버리면 되잖아. 문제지. 문제지는 무조건 볼펜으로 풉니다. 볼펜을 풀어가지고 밑에 뭡니까? 기입형은 기입형, 기역, 니은이면 기역과 니은을 순서대로 적으시오. 그럼 어떻게 적는다고? 푸는 습관을 가로가 여기 기역과 있고 본문에 니은이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그 밑에 기역과 니은을 뭐 순서대로 쓰시오 돼 있잖아요. 그럼 문제를 어디에 푼다고? 여기에 푼다고. 여기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적습니다. 어떻게? 자기 그냥 뭐와 뭐 이렇게 적습니다. 물론 순서대로 적으라면 순서대로 기역, 니은 표시를 안 하더라도 채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역, 니은 중에서 한 개밖에 모르잖아. 한 개밖에 모르죠. 그럼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역인지 니은을 표시를 안 해주면 부분 점수 1점 못 받잖아요. 순서대로 적으라 했기 때문에 니은 하나만 적었어. 기역, 니은 표시 없이. 그럼 뭡니까? 이건 기역입니다. 기역. 그럼 점수를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문항이 나왔든가 답안을 어떻게 적는가 그것을 좀 깨끗하게 적는 거. 근데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풀이 할 때 모의고사 할 때 답안을 자기 적고 싶은 대로 적는 학생이 과연 실전에 가가지고 얼마나 답지를 내가 못 보지만 평가원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잘 적겠는가 하는 거지. 이런 거 사소한 것 때문에 점수를 깎인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아깝다는 거지. 그래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서술형 문항이 있잖아요. 서술형, 논술형, 기입형 말고는 뭡니까? 무조건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문제 처음 할 때 뭡니까? 주어, 목적어, 수로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어하고 서술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원래는 보거든요. 우리가 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어가 있어야 되죠. 목적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장을 서술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어떻게 한다고? 문제 풀 때 문장으로 답 안 적어오잖아. 여러분들은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그냥 용어만 핵심 개념이나 용어만 적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용어들과 용어 간의 그 관계를 어떻게 문장으로 진술할 것인가를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에서 꼭 볼펜으로 해서 기입형 말고는 무조건 문장으로 적는 연습을 지금 해야 됩니다. 글씨도 자꾸 적어보면 글씨도 예뻐지고 그리고 자꾸 적는 연습을 하다 보면 문장이 처음에는 내가 적어놓고 봐도 3줄 적었는데 이상의 말이 적는 연습 안 해서 그렇죠. 근데 자꾸 글쓰기를 하다 보면 사고가 사실 정교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장이 점점 세련되게 다듬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연습을 지금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푸는 거는 답지가 제한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장에 가면 답지가 제한돼 있죠. 사실 말해서. 물론 뭐 텅텅 비워놓고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제한된 뭡니까? 영역 안에서 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칸을 사용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용어들을 정갈하게 적는가. 그것이 아주 큰 플러스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랜만에 예전에는 항상 이제 오늘 개강했잖아요. 그럼 책이 어제거나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가 수업하는 데 하고 지금 쉬는 기간이 너무 길고 교육과정을 다 잊었다. 왜냐면 저도 잊었거든요. 제가 지금 수업을 돌아오기 위해서 교육과정 엄청나게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도 헷갈려요. 왜냐면 7차, 2007, 2009, 2015 단원명을 다 비교하려다 보니까 머리가 지금 뒤죽박죽이야. 여러분도 오죽하겠냐고. 제가 책을 7월 말에 냈어요. 예습하라고. 근데 오늘 많이 사더란 말이지.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봅시다. OT는 이 정도로 하고 수업 들어갑니다. 2016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자, 1번. 실제 작년에 2교시 1번 문제였잖아요. 그죠? 이제 뒤에 예상 문제는 1번부터 쭉 이렇게 그 번호가 붙여져 나가는데 기출 문제는 기출되고 여러분 찾아보라고 번호를 안 바꾸고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기입형 문제죠. 다음은 단백질 합성 과정에 관한 수업 활동이다. 수업 활동. 교사가 수업을 시작하면서 단백질 합성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평가한 결과 이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문제를 만들려고. 그래서 단백질 합성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 학생이 여기에 대해서 아는 학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학생의 실제적 발달 수준은 뭡니까? 단백질 합성 과정을 모릅니다. 나를 보게 되면 교사는 단백질 합성 과정이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임을 고려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였다. 실제 수업 중입니다. 그래서 가는 수업의 도입부고 나는 뭡니까? 수업에 전개된 어떻게 수업을 했다? 동영상 자료를 이용해서 학생의 단백질 합성 과정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교사가 한 겁니다. 자, 다를 보게 되면 수업이 끝났어요. 정리부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형성평가는 수업 중 평가입니다. 무엇을 배웠다? 단백질 합성 과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이 잘 알게 되었는지 이해했는지 못하게 됐는지를 평가를 해봤더니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 단백질 합성 과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했고 일부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자, 밑에 문제를 보게 되면 브루너하고 비고츠키가 나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지문을 내놓고 실제 1차 그 객관식 문항에서 보면 항상 보기에 누구를 묻고 있다? 브루너, 비고츠키, 피아제 또는 오슈베를 각각 한 명씩 묻거나 아니면 2명이나 3명을 같이 이제 엮어서 올바른 보기를 찾는 형태로. 이 지문 자체가 실제 거기 비고츠키 지문은 뭡니까? 이전에 그대로 있습니다. 보기, 형태가. 자, 기입형이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라든지 적절한 용어를 적는 것이죠. 브루너 보겠습니다. 브루너는 브루너의 지식의 표현 양식 이론에 따르면 수업 활동이 나에서 보여준 자료, 교사가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했죠. 이것은 어떠한 표현 양식에 해당된다. 그러면 브루너가 아동이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가지로. 어떻게 제시하고 있지? 작동적, 동작적, 표현 여기에서는 양식. 어떤 책에서는 뭡니까? 표현 방식, 표현 방법 등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번째, 영상적 표현 양식. 그리고 3번째가 뭡니까?
상징적 표현 방식. 기본적으로 브루너는 그 수업 이론을 제시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수업 이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때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누구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 기본적으로 브루너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가지고 수업 이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피아제의 인지발달, 지능발달 이론을 가지고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수업 이론을 만들기가. 그 부족한 부분을 어디에서 가져왔다? 비고츠키 이론에서 가져왔지. 그래서 비고츠키 이론에서 어떤 거?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것이 수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브루너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비계를 설치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루너 이론은 피아제 이론 플러스 비고츠키 이론이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표현 양식은 피아제가 얘기했던 지능 발달 단계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3단계로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 단계를 보고 아동이 피아제가 얘기하는 지능 발달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인지 성장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세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작동적 표현 양식이지. 왜 작동적이고 동작적인 표현 양식이 가장 인지 발달이 낮은 수준인가? 왜 그렇습니까? 아동들이 본인이 알게 된 지식 또는 경험을 다른 사람들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할 때 뭘 가지고 한다? 자기가 실제 동작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아제의 지능 발달 단계하고 연결을 시키자면 전조작기 아동들이 이런 형태를 많이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적인 표현 방식. 표현을 합니다. 어떤 걸 표현한다? 학습자가 알게 된 지식이나 본인이 한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데 어떻게 한다고? 영상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지. 영상 어떤 겁니까? 시각적이고 청각적, 시청각적인 그 기자재, 자료를 통해서 그림이라든지 도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뭐 비디오로 찍어서라든지 등등의 이런 시청각. 그래서 그 이론책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감각기관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시각이 주고 일부가 청각. 그래서 시청각적 자료를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영상적 표현 양식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상징적 표현 양식. 영상적 표현 양식은 구체적 조작계. 자, 상징적인 표현 양식은 세 개의 표현 방법 중에 가장 높은 인지 수준을 보이는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이다? 상징의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언어죠, 언어. 말. 언어입니다, 언어. 그리고 수학적. 기호.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명제로 제시하는 겁니다. 명제 뭡니까? 명제가 어떤 것이 명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으로 진술하는 것을 우리가 언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명제가 있어요. 명제 안에는 그럼 뭡니까? 기본적으로 개념과 개념들이 들어가 있고 이들의 관련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명제는 수학적이고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명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이 상징적 표현 양식이죠. 표현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뭡니까? 이런 공식 같은 경우 수학적 기호나 부호를 이용한 공식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상징적 표현 방식이 하나다. 그래서 가장 뭡니까? 구체적 조작이 말고 형식적인 조작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형태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아갈수록 학생의 인지 발달은 높은 것이다. 근데 수업을 만약에 한단 말이야. 똑같은 수업이라도 주제는 하나인데 어떻게 수업을 표현을 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교사의 수업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화학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실제 몸으로 그리고 이건 뭡니까? 그림으로 그리고 이건 뭡니까? 언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많은 학생들은 어떤 것을 다 잘 알아듣는다. 이걸 더 많이 알아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쪽이 뭡니까? 형적 조작기로 나아가야 되지만 많은 학생들이 어디에 걸쳐져 있다? 여기에 걸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수업을 하든 고등학교 수업을 하든 작동적 표현 양식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가장 이해를 잘해. 근데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수업할 때 뭐만 이용합니까? 생물에서 그래프. 근데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뭡니까? 언어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렵게 되죠. 그래서 수업의 순서는 부르더니 이왕이면 이것 그리고 이것 이런 순으로 수업을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이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자료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걸 적어야 되지. 그럼 괄호잖아요. 그럼 괄호에 뭡니까? 표현 양식은 나왔잖아. 그럼 뭐만 적으면 된다? 영상적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적었다고?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뒤에 표현 방식에 분명 양식이 있는데 본인이 아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가로 안에 거 적으면 된다. 영상적 표현 방식 이렇게 적었겠지. 정확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어떻게 적어야 되겠습니까? 답지 밑에 여러분들은 답지에 기억, 영상적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봅니다. 비고츠키. 비고츠키의 근접발달 영역 이론에 의하면 이 수업에서 교사가 설명한 내용 수준, 교사 설명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실제 수업의 단백질 합성 과정에 대한 설명은 나에 들어가 있어요. 나에. 그러면 근접발달 영역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접발달 영역은 어디와 어디 사이의 영역이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론에서 흔히 보면 여기가 근접발달 영역이야. 그럼 뭡니까? 여기와 여기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 사이의 영역을 말을 한다. 그러면 수업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근접발달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서 비계의 설치 그리고 어떤 비계를 이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학생 수준을 여기에 있는 학생 수준을 수업을 통해서 어디로? 여기로 도달하게 하는 수업을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좋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지. 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실제 수업에서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다? 단백질 합성 과정을 우리가 수업에서 알아야 돼. 그럼 학생들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이것은 뭡니까? 수업에서 학습 목표이면서 어디? 이 부분의 내용이죠. 이 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잠재적 발달 수준.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영역은 뭡니까? 학생이 실제 이 수업을 하기 이전에 어떤 수준인지 가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아무도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은 뭡니까? 학생의 실제적 발달 수준. 그래서 학생 실제적 발달 수준은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몰라. 그런데 교사가 이것을 이쪽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 자료를 통해 가지고 수업을 했더니 많은 학생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게 돼서 여기에 도달을 했고 일부 학생들은 도달을 못했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교사의 수업의 내용은 수업이 여기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무엇보다는 높다. 학생의 실제적 발달 수준보다는 높고 이해한 학생들 뭡니까? 잠재적 발달 수준 낮은 형태죠. 수업을 듣고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수업을 하는 나아 과정은 뭡니까? 잠재적 발달 수준보다는 낮고 이것보다는 높은 형태다. 자 그럼 답은 뭡니까? 문장을 잘 읽어봐야 돼. 밑줄 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해했잖아요. 이 학생들의 무엇보다는 높지 않았다. 잠재적 발달 수준보다는 높지 않았다. 실제적 발달 수준보다는 뭡니까? 무조건 높아. 왜?
비고측기는 기본적으로 수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학습 주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학습 주제를 어떻게 제시해야 된다? 학생의 수준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조금 어려운 것을 제시를 해가지고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이질적으로 구성한 모둠들, 이질적이라는 것은 성별도 있지만 성적이 다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뭡니까? 언어를 매개로 해가지고 상호작용, 토의 토론 활동을 해서 서로 동료 교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을 수업의 이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잠재적이 맞죠. 잠재적. 니은은 잠재적. 그럼 기입형으로 비고측기가 나오게 되면 적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시험 출제되는 게 기입형은 딱 이거밖에 없어. 실제적 발달 수준보다 높았다의 가로. 잠재적 발달 수준보다 낮은 데서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온 형태입니다. 1차 객관식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왔어. OX 해가 보기 찾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비계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용어 적는 것. 비계. 그래서 이 비계라는 것이 우리 과학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과에도 수학에도 나왔더라고. 수학이 지문이 이만해. 지문이 한 페이지야 시험에. 기입형 밑에 비계 적는 거. 비계. 웃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니까 웃잖아. 모르는 사람들은 뭐지? 못 적습니다 실제. 다른 문제도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돼.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네. 실수만 안 하고 적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붙는 거야. 근데 모르면 뭡니까? 이제 사람 환장하는 거지. 이 가로 한 칸이 지금 2점짜리인데 기억 니은도 아니야. 부분 점수도 없어. 근데 하나가 2점짜리 이러면 진짜 곤란하지. 그죠? 그래서 비고측기가 실제적으로 기입형에 나온다고 하면 이 세 개의 용어 그리고 비계 용어 이 외에 비고측기가 뭐가 있냐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냐고 시험에 나왔던 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뭡니까?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가게 돼, 논술형으로 넘어가게 돼 문장으로 적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이들의 관계라든지 수업에 제시된 내용하고 연관, 관련지어서 문장으로 적어야 되는 것이. 똑같은 문장을 적을 때 누가 출제자의 입맛에 딱 맞춰서 답을 적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입형은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럼 비고측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것밖에 없었다. 기억을 하게 되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9번. 자, 다음은 대내의 기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대화이다. 교사가 다음은 언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대내 피질의 활성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림을 해석해 보세요. 자, 자료 해석시키고 있습니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실험할 수 있는 그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학생 A는 우리 대내에는 단어를 보고 첫 번째 그림이죠. 듣고 생성하고 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각각 정해져 있어서 각 부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어 작동하는 것 같아요. 기계론적 생명관이 나올 때 딱 두 가지입니다. 기계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그냥 있다, 기계론이다 주는 게 있어요. 기계와 같다. 그러니까 우주를 하나의 기계와 같이 보고 있다. 기계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뭡니까? 톱니바퀴, 부속품. 그래서 이게 제시하는 그 내용의 일반적인 그 패턴이죠. 그래서 학생 A는 해석을 할 때 이 지금 생명 현상이잖아.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다? 기계론적으로 보고 있다. 기계론적 생명관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자, 교사는 대내 부위별로 각각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학생이 설명한 것을 피드백을 뭡니까? 요약 정리를 교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생 B는 대내에는 많은 뉴런이 있을 텐데 뉴런 하나하나에는 단어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어떤 특별한 기운 넣으면 생기론이구나. 어떤 특별한 기운. 이 특별한 기운은 뭡니까?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무생물과 생물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활성화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생기론적 생명관이다. 자, 교사는 대뇌에 있는 뉴런 하나하나가 직접 단어를 인지하는 것은 아니다. 뉴런 하나하나는 뭡니까? 대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하위의 구성 요소에서는 발현이 안 돼. 무엇이? 언어적인 부분이. 단어를 인지하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단어를 보면 눈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뭡니까? 시신경 뉴런이 전기신호로 전환돼서 후두엽의 시각 피질에 전달이 되게 되면 이 시각 정보의 특징들이 처리된 후에 시각 연합 피질에서 조합되어서 단어의 이미지가 형성된다. 결국 이게 큰 틀에서 뭐냐 하면 그 하위의 구성 요소인 뉴런 개개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이들이 조합된다라고 했죠. 상위의 조직체, 통합체가 되게 되면 하위의 구성 요소에서 보지 못한 특성들이 발현되는 것이야. 뭐가? 이미지, 언어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 그래서 교사는 마지막에 설명하는 것이 어떤 생명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유기체론, 유기체론. 그래서 이 유기체론 관련 특기 뭡니까? 창발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창발성. 자, 기계론적 생명관은 어떤 철학 사주하고 관련이 깊다라고 했습니까? 우주는 하나의 큰 기계야. 이 하나가 전체 기계가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분리를 해서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종합하게 되면 전체를 아는 것과 같다. 기계론. 그래서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실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선계알.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세포기에서 나눴어. 기계론적인 생명관을 가지고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 반으로 나눴으니까 이것이 이제 발생을 거쳤을 때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그러니까 성체의 2분의 1이 되고 나머지도 2분의 1 합쳤을 때 완벽한 성체가 되는 형태인데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100% 일치하지 않지만 거의 뭡니까? 2분의 1도 성체에 가깝게 다른 2분의 1도 성체에 가깝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뭡니까? 기계론적인 관점으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계론적인 생명관은 우리 철학에서 환원주의하고 입장을 뭡니까? 같은 이제 관점입니다. 환원주의. 환원주의는 어떤 입장이다? 생명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 현상을 드러내는 뭡니까? 그 구성 물질들 쪼개고 쪼개서 계속 뭡니까? 작은 단위로 쪼개 나갑니다. 쪼개 나가서 그 하위에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설명하게 되면 이들을 통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명 현상의 특징을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환원주의가 되겠지. 그래서 환원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물학을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성 요소를 쪼개 가지고 물리학 그리고 화학의 법칙이나 원리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어차피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생명의 특징을 보이든 쪼개서 나가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 산소, 수소, 질소 등등으로 죽어 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이 같지 않는가 이렇게 보죠. 환원주의 관점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생기론은 이 기계론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물리학자, 물리 전공한 사람이 기계론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해석을 하게 되죠. 그죠? 설명하게 되는데 이 기계론적인 생명관, 기계론의 뭡니까? 반발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이제 생기론이 나왔죠. 그래서 그 기계론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다양한 생명 현상이 있다. 근데 설명하기 위해서 뭡니까? 떠오를 뭔가는 없어. 근데 기계론적인 설명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도 않지만 어떤 특별한 활성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생명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거다. 그래서 뭡니까? 생기력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 현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생기론이 잠깐 나왔다고 몰락했지. 왜냐하면 생기론을 믿는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하면 뭡니까? 실험적인 근거라든가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몇천 번 실험을 했어. 관련해서 생명 현상을 생기론이라는 불활성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모두 실패했죠. 실패했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생기론이 나오고 1900년 초반에 80년대 후반에서 900년 초반에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뭡니까? 우리가 그 이후에 생물학이 좀 뭡니까? 학문적인 발달이 나오면서 유전이라든지 발생이라든지 분자 이런 이제 뭡니까? 학문이 이제 발달하게 됨으로써 생기론이 몰락하고 유기체론이 떠오르게 되지. 그래서 유기체론을 가지고 유기체론은 뭡니까?
이 환원주의가 주장했던 뭐 기계론적인 맞물려 주장했던 이 환원주의 모든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어떤 수준에서는 쪼개 나가서 분자 수준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자 수준에서는 물리나 화학적인 원리나 법칙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계론적인 부분에서의 일부 내용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생명현상이라는 것은 무생물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뭡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데 그 물질이 신비적인 부분은 사실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지금 유전이라든지 진화라든지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 것이 다 통합된 형태가 유기체론이에요. 이 유기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라 그랬어. 첫 번째가 창발성, 두 번째가 시스템적 특성이라 그랬습니다. 창발성하고 시스템적 특성 모두가 언제? 우리가 3단계의 임용시험을 쳤을 때 2차 논술형에서 두 개가 다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창발성이 뭡니까? 다시 지금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더불어서 시스템적인 특성이 어떤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 창발성이라는 것은 기계론적인 생명관하고의 관점이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기계론적인 생명관은 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하나하나를 쪼개서 하위의 구성 요소들을 쪼갠 다음에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이것을 쫙 뭡니까? 합치면 전체를 알 수 있다.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는 의미고 창발성은 뭡니까?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만약에 기계론적 관점으로 교사가 마지막 관련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 단어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어떻게 나간다? 하위 요소를 가면 뭐가 있습니까? 대뇌피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수많은 뉴런이 있잖아요. 이 각각의 뉴런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이 단어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기계론적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뉴런 하나하나가 직접 단어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뉴런 하나하나 이 구성 요소 그 위치에서는 창발되는 특징이 없어.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상위의 구성 요소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하나의 세포들이 조직이 되고 또 조직들이 뭉쳐가지고 뭐 기관이 되고 형태잖아요. 그래서 상위의 조직체가 구성되게 되면 하위의 각각의 수많은 뉴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생명 특성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창발성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작성 방법이 있잖아요. 잘 읽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보면 학생 A와 학생 B가 말한 내용 각각 생명과학 철학의 어떤 생명관에 해당되는지 순서대로 제시할 것. 이건 순서대로 제시하라고 하니까 뭡니까? 느낌이 기입형하고 똑같네. 그러면 답안지가 4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9번의 답지를 여러분 적습니다. 뭐 점을 이렇게 첫 번째 문에 그 작성을 그대로 적는다면 학생 A는 문장으로 적어야지. 기입형으로 적고 싶어도. 물론 뭐 그걸 적지 않았다 해서 점수 감점되진 않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 A는 또는 주어를 학생 A가 말한 내용은 실제 제일 정확한 건 그거죠. 학생 A가 말한 내용은 그래서 제가 조건에서 제시된 내용 자체 그대로를 뭡니까? 주어로 적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그랬어요. 학생 A가 말한 내용은 기계론적 생명관에 어떤 생명관에 해당되는지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계론적 생명관에 해당되고 학생 B가 말한 내용은 생기론적 제가 점을 찍고 싶지만 여러분들한테 본보기를 보기 위해서 지금 문장을 적고 있습니다. 문장으로 이렇게 적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점하는 사람들도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과학이니까 그나마 덜하지만 국어 이런 거는
엄청나대, 엄청나. 주어가 서술어랑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맨 마지막에 논술형 나오잖아요. 논술형의 형태로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한 게 뭡니까?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적을 것인가? 답이 딱 하나가 있진 않아요. 논술형의 형태라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건, 주어진 조건이 빠짐없이 그리고 서론과 본론, 결론이 치우치지 않게 하면 무조건 그것은 점수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서술형에서는 그런 조건이 없잖아. 그래서 이것이 뭐 서술만 하게 답만 있으면 채점이 합니다. 문장으로. 근데 논술형 형태로 적을 거 들어가게 되면 10점 중에 2점은 논술에 적합한 표현이라든지 서론, 본론, 결론 나눈지 이 뭡니까? 표현법. 후에서 뭐 정서법인가 거기에 뭡니까? 2점 정도가 들어가지. 그럼 뭡니까? 내가 뭐 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깐깐하게 할 필요는 없고 논술형의 형태로 적으면 되는데 그걸 본인 마음대로 적게 되면 서론 없고 그래서 적고 싶은 거 적었어. 그럼 뭡니까? 2점은 날아가고 본인은 8점에서 시작하는 거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교사의 설명 내용 중에 장발성의 예시에 해당하는 것을 한 가지, 교사 설명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설명은 학생 피드백 요약 정리고, 그럼 마지막에 있는 교사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요약할지를 모르겠어요 하는데, 그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고, 이 내용을 장발성의 예시에 해당하는 한 가지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뭡니까? 교사가 했듯이 요약 정리를 어떤 형태로 하든 이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적으면 돼, 있는 거. 이것은 그냥 점수 주는 거잖아요. 점수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장발성인 이유를 설명해라. 이것은 뭡니까? 장발성에 관련된 이론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 설명 내용 중 장발성 예시인 것. 교사가 이걸 못 적겠어. 정답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 됩니다. 결국은 요약은 뭐냐 하면 대내를 구성하고 있는 유런 하나하나는 직접 단어를 뭡니까? 인지할 수 없고 상위의 조직체 그래서 우리가 뭐 시각연합 피질의 조합이 된다는 그 조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상위 조직체인 뭐 시각연합 피질 조합된 시각연합 피질에서 유런에서 볼 수 없었던 뭡니까? 이 단어라는 이미지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것을 적으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합이라는 용어라든지 이것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의 유런 하나에서는 인지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조합되면서 상위의 조직체로 조합되면서 뭡니까? 단어 이미지라는 새로운 특성이 발현된다. 이 용어 짧은 몇 개의 그 단어로서 창발성을 우리가 적을 수 있어요. 적고 그럼 근거는 창발성에 관련된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위의 구성 요소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생명 현상이 이 구성 요소가 뭡니까? 상위의 조직체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하위의 구성 요소에 드러나지 않던 새로운 특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장발성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문장으로 서술하면 되겠죠. 적어주세요. 이론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를 적습니다. 장발성에 대한 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책에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포인트는 그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2개잖아. 4점이잖아. 첫 번째 2점, 두 번째 2점.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제가 보기에는 1번 너무 쉬워요. 1점, 밑에 3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것이 조건이 2개면 무조건 n분의 1을 해. 아주 예전에 뭡니까? 고리타분한 우리 예전에 뭡니까? 그 교과서를 만들더라도 물화생지 날만 쌓아가지고 n분의 1 하지만 요새는 뭡니까? n분의 1을 치향하는 아주 현대에 와서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특히 내용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물론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점수 쉽고 어렵고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뭐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너무나 누구나도 쉬운 정도로 쉬운 문항인 것 조건이 3개잖아. 10점짜리 논술형이야. 그것은 1, 2점밖에 안 됩니다. 1, 2점. 2개 조건이 있더라도 1번은 너무나 그냥 키의평 단답형 수준이야. 그럼 1, 2점. 나머지 한 개 있는 게 8점입니다. 그럼 답안지를 쓸 때 제한된 공간이 있잖아요. 무엇을 많이 써야 되는가?
물론 이렇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은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 두 번째 조건은 좀 까다로워. 그건 뭡니까? 어렵잖아요. 나도 아는 바가 적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쓴다고? 2점짜리는 80%를 적어, 답안지에. 8점짜리를 적어야 될 건 20%밖에 안 적어. 그럼 답을 채점을 해주려고 해도 적어야 채점을 해주지. 가장 많은 출제자, 채점하는 사람들이 얘기잖아요. 뭘 적어야 점수를 주지. 가장 안타까운 사람.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임용을 공부를 했을 텐데, 백지. 비워놓는 사람. 비워놓는 사람.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어요. 이게 답을 이렇게 적었지만, 용어도 이렇게, 이건 뭐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고 하지만, 워낙 출판된 책들도 많고, 번역서가 많기 때문에, 용어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안 적어도 답으로 채점될 수 있어. 유사 답안. 우리가 알 수 없죠. 범위 자체를. 그거는 출제자의 권한이겠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피워놓는 것은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적어야 돼. 그래야 부분 점수라도 유사 답안에 걸려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생각해. 문제를 그냥 보고 내가 아는 것만 막 열심히 적지 말고 내가 아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중이 10점 기준에 3점이야. 그럼 3점만큼의 공간에 쓸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축약해서 적어요. 그만큼 많이 알면 정확히 적을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몰라. 7점, 8점인 것 같아. 모르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내가 아는 이론들을 자기가 아는 것을 무엇이라 적어야 얻어 걸려도 점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n분의 1은 절대 아니다. 과거 생태학 문제도 아주 쉬운 거 다들 5점, 5점이라고 생각했지만 2점, 8점이었어. 근데 많은 학생들이 뭐만 2점짜리를 10점처럼 적었단 말이야. 그럼 2점짜리를 2줄 적건 10줄 적건 뭡니까? 다 2점. 그러니까 점수를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예시를 적고 이유를 설명할 거, 이론과 더불어서 밑에가 제가 생각에 3점인 것 같아요. 3점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가르쳐주면 참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답도 가르쳐주고 채점 그것도 가르쳐주고 유사 답안이 어디까지인가를 가르쳐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간 말이야. 이제 주관식 평가에서 뭐 이것을 보여주질 않으니까 물론 보여주면 엄청 뭐가 많다. 이제 소송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겠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꼭 얘기하듯이 내가 뭐 소송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채점을 했잖아. 막 찾아봐서 가채점 아니어도 본인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론서를 막 찾아봤어. 답을 이제 대충 채점을 해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저는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1차 합격자에서 합격을 못해서 떨어졌어. 내 점수가 나왔는데 택도 없이 너무 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답안지를 볼 수 있는 지역 가서 봐야 된다니까. 보고 채점이 사실 잘못돼가지고 소송 몇 건씩 걸리는 것도 있지만 채점 잘못된 거는 뭐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것도 답일 수 있는데 채점이 안 된 거 아닐까. 만약에 내가 0점 얼마짜리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뭡니까? 기입표 1개 또는 서술을 향해서 부분 채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암암리의 그 평가원에서 우리 이제 출제를 안 하려고 했잖아요. 중간식을 바꾸는 그 태에서. 왜냐면 우리가 모르게 소송이 너무나게 많아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출제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문제 내기는 객관식이 훨씬 까다로워. 문제 내기는. 근데 채점이 깔끔하잖아. 물론 뭐 수능에서 보면 복수 뭐 정답이라는 말이 많지만은 그래도 이런 형태로 하는데 임용이 3단계야. 사실 말해서 돈은 지극히 우리 수업은 응시료 작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했는데 이게 제일 큰 이제 수능 말고는 임용이 이제 있었지만 요새는 뭐 평권에서 미트리트 뭐 피트도 옛날에 이제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건 돈이 엄청 많고 돈이 작고 힘들고 소송 많이 걸리고 내라도 시험 출제 안 하겠다.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 간단하게 그러니까 1차 컷에서 내가 밑에 바로 떨어진 것 같아. 성적이 0점대다. 무조건 가가지고 자기 물론 채점 안 돼 있습니다. 본인이 쓴 그대로 보여줍니다. 답지 없습니다. 그것만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채점한 거 중에서 잘못 적었네. 기억 니은을 바꾸거나 잘못 적은 게 있을 수 있고 맞잖아요. 채점이 안 돼 있어도 그런 게 있으면 그래서 내가 떨어졌는 것보다 하지만은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답이란 거 거의 많이 적었는데 이상하다. 그럼 이제 소송 들어가야 뭐 어떻게 볼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떨어졌다면 답지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답지를 봤대. 그래서 작년에 답안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처음에는 시험 치고 나왔어. 기억이 안 나더래. 답지 쓴 게. 뭘 적었지?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꾸 뭡니까? 재생을 시키는 거야. 근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
원래 답지보다 더 좋은 답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왜? 카페에 보니까 나는 분명히 자기는 허접하게 적었는데 나도 이렇게 적은 것 같아. 정확한 용어들이 몇 개 들어가 있어. 채점을 하다 보니 점수 자꾸 높아지는 거야. 그 자기 복기를 해. 한데 막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막 2차 준비를 건성으로 하고 답지 복기만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나중에 가지고 들어갔더니 자기 답지가 실제 시험에 치렀던 답지보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적혀져 있다는 거야. 자기 안 적었는데. 기억이 그만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적었을까? 내가 가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야 실제. 그래서 올해는 본인이 무조건 암기에 뭐 새로 나온 책 안 보고 무조건 자기 노트 10번 암기를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각오를 하면서 막 달달달 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몇 년 동안 임용 장수생인데 임용 준비를 하면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것이 답안지를 본 것. 시험 치고 나왔을 때는 그렇게 적었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다는 거지. 복귀한 거 하고 언니 네가 복귀한 거 언니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장수생이 이제 형 완전 다르다니까. 나 완전 충격이었잖아. 완전 다른 답지. 다른 사람 건 줄 알았대. 그 정도로 다른 문항들이 있는 거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적은 거 같다. 정확하게 모르는 거 적은 거 같다. 다른 사람 답 읽어보면 맞아 나 이렇게 적었어. 그래 나 이것도 적었어. 이렇게 하면 점점 뭡니까? 답에 가까워지는. 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10번 봅니다. 10번. 다음은 혈액 속의 혈구 관찰에 대한 수행 활동 안내지하고 수행 평가 계획서이다. 자, 수행 활동 안내지를 보게 되면 수행 과제가 뭐냐 하면 혈액을 채취를 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혈구 관찰을 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그러니까 혈구 관찰하기입니다. 혈구 관찰하기. 실험 방법이 가나 다라 마가 있습니다. 가는 체열침으로 새끼손가락 끝을 찔러서 피를 낸다. 나는 혈액 한 방울을 받침 유리 위에 떨어뜨리고 얇게 편다. 도말하는 거죠. 자, 혈액에 메탄올을 떨어뜨린 후에 3분간 말린다. 뭐 하는 겁니까? 혈구 고정하는 거지.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고정하는 거.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서 관찰이 쉽도록 고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도말, 그 다음에 고정, 그리고 라에 김사액을 5분간 처리한 후 수세, 세척한다. 뭡니까? 염색해서 이제 염색을 해서 그리고 마의 현미경을 조작해서 혈액 표본을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나온 것이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실험 방법에서 메탄올하고 김사액을 처리하는 이유를 각각 제시할 것.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지필평가 학교에서 낸다면 여러분 밑줄 쳐가지고 이것을 뭐 오지선다형이나 시험 문제 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내용학도 아니야 이거는. 중학교 학생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묻는 수준이다. 그래서 그러면 메탄올과 김사액을 처리하는 이유를 각각 적으라고 했으니까 답을 어떻게 첫 번째 동그라미 쳐가지고 적습니다. 뭐 메탄올을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혈구를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 고정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김사액을 처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백혈구 핵을 염색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이것도 적고 나서 이제 답지 비교할 때 이제 가슴이 쪼그라들죠. 나 백혈구라고 안 적고 그냥 핵을 염색한다라고 적었는데 틀린 거 아닐까? 저 위에서 보면 살아있는 상태 이렇게 자세하게 안 적고 그냥 세포 고정이라고 적었는데 혈구 고정이라고도 안 적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가 유사 답안 범위를 어디까지 채점을 해준지 우리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었을 때만 채점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세포 고정 그 다음에 핵 염색 이 정도만 적어도 채점했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적은 학생 뭡니까? 마음을 놓고 나는 맞다 채점을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못 적은 학생들은 뭡니까? 깎이면 어떡하지? 깎인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그거 이제 계속 볶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의 이 실험 방법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 시약을 왜 처리하는가 왜 이렇게 뭐 이런 그 과정을 거치는가 등등을 많이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
실제 학생들이 시험 보고서 쓸 때 정리 부분, 물음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주관식으로 바뀌면서 이런 이제 뭡니까? 실제 실험 과정이라든지 과학적 개념을 중학교 수준이나 고등학교 수준에서 묻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문제가 특히 그래요. 그래가지고 작년 문제를 이제 시험을 치고 떨어진 학생 중에서 가장 많이 초창기 연락이 많이 온 것이 교과서 공부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뒤에 옆에서 보면 소화의 과학적 개념이라든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이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어도 이것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실험을 수행평가나 실험을 했잖아. 이거 정도 뭐 교과서를 공부를 안 해서 뭐 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소화는 안 배우나? 동물생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서 소화를 못 적어. 그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교과서까지를 뭐 공부하게 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어. 저는 진짜 몰라요. 무슨 이야기 하나도 몰라요. 이런 사람은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탐구 활동 몇 가지 실험 나오는 걸 가지고 교과서를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시험에 나왔을 때 아예 못 적으니까 모르면. 근데 이 정도 수준은 사실 뭡니까? 이건 그냥 이 정도는 알아야지. 여러분들도 과거 지필평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첫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수행활동 안내지와 수행평가 계획서에 근거를 하라고 그랬어. 수행활동 안내지하고 계획서에 근거를 해가지고 채점표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채점 준거를 순서대로 제시할 것.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험 수행에 채점 준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험 수행이라는 것은 실험하는 그 과정이잖아. 그러면 가에서 마까지야. 그 중에서 봅니다. 두 번째, 혈액을 바르게 도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고정, 다. 그 다음에 염색, 라까지가 준거로 하나 들어가 있어. 그리고 현미경을 조작 절차에 따라서 바르게 조작해서 혈육을 관찰했다. 뭡니까? 마도 나와 있잖아. 그러면 기억에는 뭘 적어야 된다? 가에 관련된 것을 적으면 돼. 가는 뭡니까? 체열침으로 새끼손가락 끝을 찔러 피를 낸다. 뭐 넷째 손가락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밑에 봅니다. 안전사항이라는 것은 실험을 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왕이면 채점 준거를 적을 때 이 안전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체열 전과 후에 손가락을 소독하고 체열침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체열침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안 적더라도 무엇을 해야 된다? 소독을 하고 체열을 했는가 등의 채점 준거가 들어가면 아주 좋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채점 준거 기억에서는 실험 방법 가와 안전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적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체열 전에 손가락을 소독하고 체열침으로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내었는가. 좀 웃긴데 이것이 이제 기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가를 적는 것보다 아마 그 안전사항이 들어갔을 때 채점이 분명히 들어간 것 같아. 굳이 이걸 뭐 적어 놓을 이유가 없지. 근데 많은 학생들이 뭡니까? 안전사항은 안전사항이니까 별도로 생각하고 그냥 가만. 그래서 체열침으로 새끼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내었는가만 적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소독에 관련된 것이 들어가는 것이 더 정답에 가깝지 않겠는가. 정답을 모르니까 뭐. 니은 봅니다.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찰한 혈구 모양을 그려야 돼. 스케치를 해야 되고 이 관찰한 그 모양을 바탕으로 해서 혈구 종류와 특징을 기술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각각에서 채점 준거 한 개씩이에요. 밑에 거는 혈구 종류와 특징을 기술하는 거니까 적혈구, 백혈구를 구분하고 형태적 특징을 정확하게 기술했다. 혈소판 안 보이죠? 혈소판 잘 안 보입니다. 뭐 백혈구도 안 보이는 사람이 많은데 혈소판까지 여기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적혈구와 백혈구를 구분해서 어떤 특징이 있고 모양이 어떻고 어떻게 보이고 크기가 어떻고 등등을 적는 것. 그러면 니은에 남겨진 건 뭡니까? 현미경을 가지고 뭡니까? 적혈구와 백혈구를 관찰하여 모양을 그렸는가가 여기 들어가야지. 모양을 정확하게 뭐 섬세하게 묘사했는가 그렸는가 등등으로. 그치? 이 부분이 니은이 돼. 그럼 이제 답은 뭡니까? 적어놓고 문장으로 적어야 되죠. 그럼 뭡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 적을 때 채점표
기역에는 땅 뭐뭐가 해당되고 채점표의 니은에는 뭐뭐뭐가 여기에 뭐 적절하다, 해당된다 이렇게 문장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채점표 좀 봐봐. 채점표가 시험에 우리가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기입형의 채점표의 그 유형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채점표 봅니다. 자, 채점표는 어떤 채점표다? 뭐 같아, 채점표? 총체적 채점표, 분석적 채점표, 기본 특성 채점표. 뭡니까? 분석적 채점표. 점수 척도 봅니다. 우수, 보통, 미흡. 비율 척도. 그래서 그렇게 해볼 수 있다. 평가 문항이었고 작년 문제는 이런 평가라든지 다른 영역의 문제하고 일부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섞어서 특히 오른쪽에 있는 3교시 전공 B의 1번 서술형도 그랬다. 다음은 우리 몸에서 음식물이 소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는 수업의 일부이다. 제가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평가는 문제가 탁 떠올랐잖아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봤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아, 예전 그 1차 객관식 기출 문제가 그대로 반 이상이 나왔구나. 누구가 들어갔겠구나. 막 이렇게 혼자서 막 누가 들어갔고 안 들어간다고 하더니 막 혼자서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또 생각했냐면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낼 때 항상 모의고사는 조금 이제 틀에 평가한 틀의 유형에 맞춰줘야 연습이 된다 생각해가지고 기출 문제 형태에서 많이 냈어요. 제가 그 무심결에 낸 모의고사 문제하고 너무나 똑같은 주제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지. 근데 너무 놀랬어. 내 문제도 들어갔을 텐데 왜 안 걸렸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생기로는 이게 1, 2, 3회까지 모의고사를 다 중요한 걸 내고 나서 내가 4회 작년에 왠지 안 내기는 찝찝하고 그래서 낸다 하면서 생기론하고 이걸 냈거든. 그래서 나 엄청 흐뭇하게 웃었어. 그래서 많은 학생이 맞았을 것이다. 항상 제 생각은 다르죠. 항상 비슷하게 나왔어요. 잘 적었나? 모르겠어요. 특히 이 문제는 과거의 객관식 그대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도 뭡니까? POE 나지. 순서를 이렇게 섞어놓고 우리 몸에서 음식물이 소화돼야 되는 이유를 알아보는 수업의 일부. 과정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교사는 소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아이오딘 반응하고 베네딕트 반응, 셀로판 튜브막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단계 보면 교사는 다음 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도록 하였다. 실험이 있습니다. 셀로판 튜브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A에는 녹말 용액을, B에는 포도당 용액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셀로판 튜브를 뭡니까? 비커, 물이 담긴 비커에 담가놔요. 일정 시간 이후에 이 바깥의 물 성분을 시험관 A에 이렇게 담고 그리고 B 시험관의 바깥의 그 물 성분을 시험관 B에 이렇게 담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관 A에는 무엇을 넣었다? 아이오딘 반응을 일으켜봤고 시험관 B에는 베네딕트 반응을 시켜봤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학생들이 예측을 하라고 했을 때 이 과정을 보고 밑에 시험관 A와 B 모두에서 그러니까 아이오딘 반응하고 베네딕트 반응을 시켰을 때 뭡니까? 색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학생들이 예측만 한 겁니다. 예측. 자, 세 번째 단계 봅니다. 교사는 예측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했다. 누가 설명한다? 학생한테. 네가 그렇게 예측을 했잖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봐라. 그래서 예측한 이유에 대해서 학생들이 설명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녹말 용액하고 포도당 용액이 셀로판 튜브에서 밖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둘 다 물을 가지고 아이오딘 반응하고 베네딕트 반응 시켰기 때문에 색깔 변화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설명했지. 자, 네 번째 어떻게 합니까? 실제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자?
실험을 해서 관찰해보자. 색깔 변화를 관찰해보자. 자, 실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시험관 A에서는 색깔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시험관 B에서는 색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예측한 거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5번째. 교사는 관찰한 현상, 실제 실험한 관찰 결과죠. 이 관찰 현상이라고 하면 A는 색깔 변화가 없고 B는 색깔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이 현상,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셀로판 튜브막의 특성과 연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관찰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올바르게 설명했다. 교사는 피드백, 학생의 설명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피드백을 한 후에 우리 몸에서 음식물이 흡수되는 곳의 구조를 셀로판 튜브막에 비유해서 설명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과학적 개념을 교사가 다시 한번 뭡니까? 정리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작성 방법은 3가지입니다. 밑줄 친 기억의 과학적 개념을 제시할 것. 소화. 이 실험 자체에 다루는 것은 중학교 소화순환 호흡 배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수준까지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중학교 학생들에게서 배우는 소화의 과학적 개념 또는 생원에서 배우는 소화 또는 여러분들이 동물 생리학에서 아는 소화 무엇을 적든지 정확하게만 적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중학교 2학년에서 나와 있는 소화의 과학적 개념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찾아봤지? 자녀 시험에. 네가 적어줄 거라고 자꾸 갖고 왔는데 소화 중학교 2학년 소화순환 호흡 배설이 실려있는 단원의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적혀져 있다. 섭취한 음식물에 포함된 큰 분자를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이 소화이다. 주제가 음식물이 소화되어야 하는 이유잖아요. 왜 소화되어야 한다? 큰 분자가 흡수가 안 되니까 쪼개서 뭡니까? 이렇게 작은 분자로 분해서 쪼개야 우리 몸에서 흡수해서 영양소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수준. 생원은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생원은 고분자 유기물을 섭취한 다음에 소화관에서 여러 가지 효소의 작용을 통해 저분자의 단위체로 가수분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수분해하는 그냥 분해라고 되어 있는 가수분해하는 과정이 소화이다. 여러분들 뭐 전공서적은 더 구체화되어 있겠죠, 그죠? 명확하게 소화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그냥 소화라는 용어 자체는 너무나도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근데 이것을 적으려고 하면 사실 말해서 뭡니까? 기억이 잘 안 나지. 근데 이제 과학적 개념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적는 거. 적은 점수이지만은 이런 적은 점수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제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 두 번째가 그럼 이제 답을 적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를 딱 이렇게 치워가지고 기억의 과학적 개념 제시할 거. 그럼 뭡니까? 소화의 과학적 개념은 소화의 과학적 개념은 이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문장으로 자, 이 수업에 POE 모형이 적용되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것. 그건 뭡니까? POE 이론을 가지고 어떤 단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에 POE 모형이 적용되어 있다는 근거는 뭡니까? POE는 첫 번째 단계에서 뭡니까? 학생들이 실험 결과를 예측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그렇게 예측한 이유를 적고 실제 실험을 해서 결과를 관찰하고 그리고 관찰한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학생이 설명하는 것이 POE의 주요 단계 특징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뭡니까? 어디부터? 2, 3, 4, 5 단계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POE 수업 모형이 적용됐다라고 볼 수 있다. 문장으로 적는 겁니다. 근데 조심을 해야 될 것이 P라고만 적고 제가 이걸 학생들이 풀어봐라고 해가지고 답지를 채점을 했잖아요. 그죠? P단계라고 그냥 적어요. P단계라고 적으면 안 돼. 우리가 이것은 뭡니까? 모형 이름을 이렇게 축약해 놓은 것이지. 무슨 단계라고 적어야 된다? 예측 단계 이렇게 적어야 이것이 들어가야지. P단계, P, 2, 5, 2 이것만 적어. P단계, 2단계, 5단계, 2단계. 그럼 5위는 뭡니까? 5위는 5단계가 영어로 다 2가 되니까 5위잖아. 그러면 5위도 2단계, 2단계, 2단계 이렇게 적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적었다고? 이 설명이 없고 P단계, 2단계, 5단계, 2단계 이렇게 적어놨어. 이렇게 적으면 감점이 될 수도 있잖아. 부분 점수밖에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적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단계를 적어야 된다. 그래서 수업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 단계가 무슨 단계인 건 얘기를 안 하고 물론 주요 특징은 적었지만 주요 특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안다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P는 예측 단계로 실제 실험한 결과를 실험하기 이전에 학생들이 예측하는 단계 이렇게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냥 P단계, 2단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건 틀렸다. 자, 그리고 밑줄치 니은에 해당하는 과학적 내용을 제시할 것이죠. 이것도 뭡니까? 중학교 수준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인가? 관찰 현상이 나타난 이유니까 어떤 관찰 현상입니까? 시험관 A에서는 색깔 변화가 없고 시험관 B에서는 왜 색깔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지. 그러면 실험 과정은 뭡니까? 쪽의 수준에서 셀로판 튜브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초반에 선생님이. 무엇이다? 반투과성마. 그래서 분자 크기에 따라서 큰 분자는 통과를 못하고 어느 일정 작은 분자는 통과를 할 수 있는 이 특성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녹말은 고분자잖아요. 그죠? 녹말은 고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셀로판 튜브를 통과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커에 녹말 용액이 없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오딘 반응을 했더니 당연히 색깔 변화가 없는 것이고. 근데 B의 그 비커를 보게 되면 포도당 용액은 뭡니까? 녹말이 아니고 소화가 됐을 때 뭡니까? 분해를 해서 저분자. 기본 단위. 그래서 포도당이라는 것이 저분자입니다.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셀로판 튜브를 통과를 해서 비커의 이 셀로판 튜브 바깥에는 뭡니까? 물 플러스 포도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덜어내서 시험관에 넣고 베네딕트 반응을 했을 때 색깔이 변화가 있는 것이지. 이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마 이것까지 내가 적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시험은 무조건 구체적으로 용어를 많이 적으면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
답 적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적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항상 왜 그러면 그렇게 빡빡하게 적으라고 하는가? 물론 이제 그게 해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출제한 사람이 어떻게 채점하는 그 기준을 잡았는지에 따른 달라지지만은 어떤 게서 느슨하게 해도 정답을 해준 해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애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채점을 안 해주니까 점수가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것이지. 그러면 두 가지 경우 모두 점수를 좋게 받으려면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많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답이라도 너무 느슨하게 한마디 문장 한 문장으로 탁 이렇게 하고 싶은 것만 적고 그건 적고자 하는 것은 본인 마음이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많이 그래야 했던 말을 다시 요약 정리해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 적더라도 그 과정에 용어 한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점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체화시켜서 많이 적습니다. 답지를 많이 적는다. 빨리 합니다. 2번 전공 B. 자, 직소 2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협동학습이 일반적인 학습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협동학습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질적으로 집단을 구성한다는 거, 뭐 말 그대로 협동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뭡니까?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이 생기고 등등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특징이 많이 이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이 협동학습이 나오고 나서 최근까지 기출 형태를 보게 되면 엄청 구체화되어 있죠. 그래서 직소도 예전에 그냥 직소만 나왔는데 이제 1인지 2인지 그래서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직소 2. 이 모형을 적용해가지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 생명과학원의 유전 단원을 지도하기 위한 수업활동 계획이다. 자, 유전 단원의 세 가지 내용 요소를 네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제시하고 학습지를 준비한다. 자, 직소 1이든 2든 3든 직소가 다른 협동학습하고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다른 건 뭡니까? 전문가 집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문가 집단. 그럼 이 전문가 집단은 어떤 것이? 전문가 학습지가 필요해. 그래서 이 학습지를 누가 만든다? 교사가 실제는 많이 만들어가지고 수업 자료로 이렇게 나눠주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 그 전문가들이 학습할 수 있는 학습지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협동학습하고 두드러진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 요소. 이것은 유전 단원의 세 가지 내용 요소라고 하는 것은 교육 과정에 유전 단원의 내용 요소가 있어요. 그때 뭡니까? 실제 세 가지만 있어. 그런데 이제 전문가 한 모둠을 4명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4가지 학습지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나와 있죠. 학생을 4명씩 한 모둠을 이루게 한다. 이 한 모둠, 그러니까 원 모둠을 구성하게 됩니다. 4명을 구성했을 때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모둠 자체, 모둠 구성원들은 이질적으로, 모둠과 모둠가는 동질적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모둠 내에서는 성별, 성적, 성격 등 이질적으로 구성을 하고 모둠과 모둠간을 동질적으로 구성하라는 것은 성적이 A 모둠이 상위권 1명, 중위권 2명, 하위권 1명이라면 B 모둠도 상위권 하나, 중위권 둘, 하위권 하나. 그래서 이것을 성적으로 보상을 안 하고 뭡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뭐 칭찬 스티커 주고 이런 보상을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은 뭡니까?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A 모둠은 다 상위권 4명만 구성되어 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둠과는 동질적으로, 모둠 내는 이질적 구성이다. 자, 다를 보게 되면 4가지 전문가 학습지를 만들었어요. 배포된 걸 보게 되면 멘델 법칙 비워져 있고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이라 했는데 위에 가에서 뭐라 했냐면 3가지 내용 요소를 4가지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럼 그 교육 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걸 적지 않으면 점수를 못 받는 거야. 어떤 내용 요소입니까? 내용 요소. 유전에는 내용 요소로 멘델 법칙. 사람의 유전 형질. 그리고 3번째가 유전 형질의 발현. 발현이라 해놓고 이 유전 형질의 발현을 가로 열고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 3번째와 4번째입니다.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으로 이렇게 실제 내용 요소 3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것을 나눠가지고 4개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가장 정확한 것은 뭡니까?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으면 이것은 무조건 정답이야. 사람의 유전 형질. 사람의 유전 형질. 근데 이것은 뭐 유사 답안까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내용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용을 어떻게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을 문장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여러 가지 유전 형질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학습 내용 성취 기준 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 형질이라고 적으면 더없이 좋고, 사람이 빠지면 안 되겠지. 정확하게 적으려면 하면 뭐 사람 여러 가지 유전 형질이라든지. 그래서 교육 과정에 이것을 언급한 것은 교육 과정 명시된 대로 그대로. 만약 나는 진짜 엄격하게 채점하겠다. 그럼 이거 아니고 저것은 뭡니까? 틀린 거지. 이것이 답이 되겠다. 학습지를 나눠줬고, 라에서 보면 서로 다른 모둠에서 같은 소재를 담당하는 모둠원끼리 모여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학습해요. 그래서 라가 전문가 집단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마가 비어져 있고 바는 평가하고 보상이야. 그럼 전문가 학습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원 모둠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협동학습에서 원모둠 재소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전문가들이 원래 자기의 모둠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 해야 된다? 평가하기 전에 본인이 공부해온 것을 다른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하잖아.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주고 다른 학생이 공부해온 것을 학습을 받아야 돼. 동료 교수라고 하죠. 그래서 전문가에서 학습을 마친 뒤에 원모둠으로 돌아가 서로 학습한 내용을 서로 동료 교수한다. 이 내용이 니은에 들어가야 되지. 자, 바의 평가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평가. 자, 직소 2는 직소 1과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그랬어. 자, 직소 1과 직소 2의 큰 차이점 2가지를 적으라고 하면 첫 번째 무엇부터 적어야 된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다? 평가. 방식이 다른 것. 직소 1은 개인 보상. 개인 보상. 그러니까 평가까지는 똑같습니다. 학습을 어떻게 하고 평가. 개인별로 어차피 퀴즈를 하잖아요. 치잖아요. 그죠? 평가는 똑같이 해. 근데 이제 보상을 개인 보상한다. 그러면 평가를 하고 나서 개인 보상을 하다 보니까 모둠을 왜 만들어서 굳이 협동학습을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협동학습에 좀 위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보상 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빌어왔다? STAD의 집단 보상 체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직소 2는 집단 보상이지. 모둠 또는 모둠 보상이다. 그래서 보상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 차이점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차이점을 굳이 적으라고 하면 직소 1은 내가 이 소주제가 4개가 있잖아. 그 중에서 하고 싶은 것을 사실 선택할 수 없어. 교사가 4개의 학습지를 만들어 오게 되면 부분 학습지만 받아서 전문가 모둠에서 학습하고 돌아와서 동료 교수하고 평가받아야 돼. 그런데 2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내용, 유전에 대한 것을 전체 내용을 학생들이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개괄적으로 어떤 것을 공부하는지 개괄적으로 이해를 훑어와서 흐름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중에 4개의 소주제가 있잖아. 원래 그 이론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원모둠으로 돌아와서 다시 동료 교수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그래서 뭡니까? 전체 학습 내용에 대한 자료를 1은 제공받지 못하고 2는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뒤따라서 우리가 1과 2를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2는 전체 학습 내용을 제공받다 보니까 성적이 좋은 상위권 학생들은 사실 말해서 뭡니까? 부분 학습만 해도 그것만 통해서도 뭡니까? 학습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모둠 내에서 상호 의존성이 원보다는 약해져. 장점은 뭐라고 했냐면 전체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원은 전체 학습 자료로 뭡니까? 활용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자체를 이용 못하고 교사가 무조건 부분 학습지를 다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경제성을 가지고 따지자면 원보다는 2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지. 근데 무엇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평가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밑줄 친 그 평가의 점수 산출 방법. 그럼 뭡니까? STAD에서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자, STAD에서 집단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본 수업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개인의 기본 점수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수업을 하고 나서, 유전에 대한 수업을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개인별 퀴즈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점수, 이것이 뭡니까? 개인의 향상 점수 또는 책마다 달리 개인 성취 점수라고 합니다. 이것에 비교를 했을 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개인의 향상, 성취 점수입니다. 그러면 모둠이 4명이잖아. 4명의 점수를 모아서 합해가지고 집단의 향상 점수 합쳐서 모둠 집단의 향상 점수 이 4명 거를 더해서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4명이니까 평균을 나눠서 평균적으로 몇 점이 향상, 모둠 향상 점수가 몇 점 향상되는가 2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STAD 이론서에는 인원수만큼 나누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굳이 뭐 나누지 않아도 되고 나눠도 되고 어쨌든 기본 점수에 비해서 개인이 본 수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점수를 받았는지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점수를 받는 건 맞아. 근데 어떤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개인 향상된 점수, 개인 성취 점수란 이 용어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착각이 뭡니까? 답안지를 꼼꼼하게 읽어주고 내 의도를 잘 파악해서 내 마음을 헤아려서 채점해 줄 것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장으로 채점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는 아니지만 젊은 사람이 채점에 들어갔다고 해서 채점 들어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장으로 채점 안 하고 단어.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 우리가 뭐 4줄인데 어떤 학생은 뭐 나눠가지고 이렇게 적은 학생도 있고 아니면 한 칸에 2줄씩 막 적어 놓잖아. 안 읽어. 눈으로 어떻게 한다고? 채점할 때 이제 채점 기준표가 있잖아. 채점표가 있잖아. 거기에서 핵심 용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럼 그게 있는지 없는지 보고 채점을 한대. 근데 혼자서 꼼꼼하게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같은 사람의 답안을 동시에 3명이 같이 하잖아요. 채점을.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지. 많잖아. 그래서 넘어가고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특히 논술형은 얼마나 양이 많냐고 다 안 읽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눈으로 싹 훑어서 그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에 체크를 해. 이렇게 점수를 바로 주는 경우가 주로 그렇게 이제 채점을 한다고 하니까 개인 이렇게 이걸 풀어서도 맞잖아요. 시험 기본 점수가 지난 시간에 받은 점수보다 얼마나 점수를 더 많이 받았는지를 따져서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그런 것은 뭡니까? 채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근데 그건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용어를 빠뜨리지 않고 적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제가 실제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련해서 내용 요소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2009 개정 이제 과학과 교육과정이 나온 지 오래됐어. 그럼 처음에는 큰 틀에서 시험이 그때는 이제 1차 객관식이 많은 그때 무조건 2문제
두 문제 큰 틀에서 하나 뭐 나오고 그래서 편제라든지 뭐 필수 이수 단위라든지 이런 측면의 한 문제 그리고 한 문제는 내용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이제 이게 주관식 문제로 뭐 기입형이나 서술형으로 또는 온술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얼마만큼 깊게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배점의 문제를 내게 되면 깊이 있게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요소도 이제는 모르면 시험을 정확하게 답을 못 적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내용 요소까지 외우려면 진짜 많거든요. 그럼 이제 내용 요소까지는 완전하게 모르더라도 이 단원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특히 이제 생명과학 1이나 2, 아니면 중학교 과학이라도 단원명 자체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했지. 단원명 자체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서 물어보려고 2009 생명과학 1 불러봅니다. 시간이 늦어도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이기 때문에 쉬다가 하면 된다 생각해서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여기 뒤에 과학과 교육과정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09 개정을 적어도. 자, 생명. 필기할 때 저도 이제 생원이라고 적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답안지에 생원이라고 적으면 점수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물론 적은 사람도 생원이라면 생명과학 원이라고 알지. 생원 다 뭐 채점 안 하시면 어떡할 건데. 억울해도 뭐 할 방법이 없어요. 교육과정 명시되어 있는 과목명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판서를 위해서 축약을 하고 증가 이거를 절대 적으면 안 되는데 또 많은 학생들이 답지에 본인도 모르게 시간이 이제 이렇게 많이 적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약해서 적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수업에서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생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생명과학 1이다. 예전에 생물 1이었죠. 생명과학 1으로 과목명이 언제 바뀌었다? 20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생명과학 1은 교육과정에 단원이 몇 개가 명시가 되어 있다. 대단원 4개. 첫 번째 단원 나 잘 모르잖아. 빨리 불러줘야지. 생명과학의 이해. 뭐 잘 모르면 안 돼. 왜냐하면 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생명과학 1은. 가로 안에 기입형 항상성 적는 문제도 나왔고 이 단원명을 모른다는 것은 안 돼. 왜 제가 지금 이걸 왜 알아야 되는가? 2015 개정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2009는 다 외우고 있어야 돼. 2009는 지금 이미 다 아는 상태에서 2015만 외워야 될 상황인데 2009도 지금 헷갈리면 큰일 나지. 두 번째 뭐야? 세포화 그 다음 얘기해줘야지. 세포화 내가 애를 낳고 났더니 얼마나 생각이 안 나는지 마취 2번 했더니 사람 바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이제 안 낳는다 얘가. 진짜 바보 될까 봐서.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세 번째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항상성과 네 번째가 좀 크게 말을 해줘야지. 모르게 자꾸 내가 적잖아. 여러분 공부가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기존에 이제 대단원명만 외우면 됐는데 안 돼요. 중단원도 외워야 돼. 왜냐하면 2015의 단원명은 중단원을 가지고 하나의 단원을 만들었어. 사람이 이제 조금 이제 짜증이 좀 나는 형태죠. 자, 2개의 중단원이 있습니다. 세포가 왜 들어갔어? 세포와 세포 분열. 생명의 연속성 관련한 단원, 중단원, 유전. 자, 항상성과 건강에는 시험에 너무나도 많이 나왔죠. 3개의 중단원이 있습니다. 뭔 에너지잖아. 내가 이렇게 힌트가 줘. 생명, 활동과 에너지. 아유, 똑똑해라. 좀 칭찬해줘야 되겠어. 날마다 짜증만 내지 마요. 항상성과 뒤에 몸의 조절. 시험에 항상성과 나와서 몸의 조절 기억 못하겠어. 이러면 안 되지. 항상성과 몸의 2009 개정 생명과학원에서 항상성과 건강
2007과 비교했을 때 처음으로 여기 중단어 들어간 거 있어요. 방어 작용. 자, 자연 속의 인간은 보이나? 두 개.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생태 환경 부분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무엇이다? 정확하게 생물의 다양성과 환경. 너무 특별하게 적으면 부담스러울까 싶어서 2015 개정 생명과학 원 5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5개의 생명과학의 이해는 그대로 생명과학의 얼마 단위야? 하나 안 해도 되니까. 두 번째는 이 생명활동과 에너지 중단원이 이렇게 바뀝니다. 생명활동과 에너지 이 안에 뭐를 배우던고? 소화순환 호흡 배설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원명을 사람의 물질대사. 사람 물질대사.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나머지 두 개의 단어를 통합해서, 근데 다행히 단원명은 안 바뀌었어. 항상성과 몸의 조절. 다행스럽지. 근데 착각을 하면 안 돼.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그치? 항상성과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이거 그대로 여기로 왔고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하고 자연 속의 인간 남았지. 그죠? 그래서 네 번째는 무엇이다? 두 번째 이것을 다 합쳐서 네 번째로 와서 유전. 과거에는 대단원명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5에서는 중단원을 이렇게 단원명으로 뺐기 때문에 중단원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유전이 왔어. 근데 내가 이걸 보니까 세포와 세포 분열에 대한 거, 그리고 유전에서 각기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이 있잖아. 무조건 통합이 되게 되면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어. 삭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했던 유전을 보면 유전에 대해서 내용 요소 3개라고 했지. 멘델 법칙, 사람의 유전 형질의 발현이잖아. 멘델 법칙이 사라졌어. 멘델 법칙이 없다니까. 나중에 다시 하겠고 이렇게 유전으로 통합됐다. 그럼 남아있는 뭡니까? 자연 속의 인간. 이것이 다섯 번째로 생태계와 상호작용. 생태계와 상호작용. 내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2015 개정을 하겠지만 가장 많은 질문이 문제풀이만 들으면 다 커버 가능한가?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제가 실제 여기에 이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관련해서 8문제를 내놨거든요. 큰 틀에서만 내놨어. 근데 내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설명하려고 하면 제가 1, 2월 수업을 8주차, 복학까지 9주차를 했는데 한 3주 이상을 교육과정만 했어요. 그중 이제 한 주 이상을 2015에 했지.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적인 편제라든지 그리고 부분의 단원명도 바뀌고 통합이 많이 되다 보니까 빠진, 삭제된 거, 추가된 거, 이동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 진짜. 이거를 다 못해줘요 문제풀이에서는. 그러면 문제풀이는 뭐냐 하면 그 출제된 문제에 관련된 것만 실제 풀이를 해주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걸 가장 많이 묻는데 커버가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제할 때 문제집이 들어가요. 평가원에. 그럼 제끼면 어떡할 거야? 내 거 외운 것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그 기술된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론을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내가 잘 알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다시 피드백을 하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출제된 기출된 유형 따라서 단원이라든지 전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한 번씩은 꼭 기억하고 외워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없다는 거. 그게 아쉽다. 여기 생명과학 1을 왜 여기서 이제 맛배기로 이렇게 보였냐 하면 생명과학 1 자체의 단원명은 기존의 시험 출제 너무나도 많이 나왔어. 일단은 사람을 이제 인간을 초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루는 이제 특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는 동물생리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여기 이 내용이 너무나도 단원명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2015를 지금 이렇게 해서 단원명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009를 외우고 있다는 가정하에 중단원에서 어떤 것이 통합돼서 어떤 단원이 됐는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 5분만 쉬었다가 합니다.